서울의 차가운 저녁. 비는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했지만 한유진은 더 이상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그녀는 비좁고 축축한 옥탑방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낡은 책상 스탠드에서 나오는 유일한 불빛이 그녀 앞에 종이에 적힌 잔인한 숫자들을 비추고 있었다. 집 압류 통지서, 아버지의 병원비 청구서. 숫자들은 마치 그녀의 무력함을 비웃는 악마처럼 춤을 추고 있었다. 한때 금융분석학과에서 가장 빛나는 별이었고 놀라운 정확성으로 주식시장의 변동을 예측할 수 있었던 한유진은 이제 바로 그 숫자들에 의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었다. 그녀의 모든 지식과 재능은 차가운 현실의 벽 앞에서 무의미해졌다. 그녀와 그녀 가족의 삶이 무너지고 있었고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녀뿐이었다. 바로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낯선 법률 사무소로부터 온 전화는 믿을 수 없는 제안, 구원의 옷을 입은 악마와의 계약을 가져왔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고 기계적이었다. 국내 최대 기업 중 하나인 JK그룹의 법무팀 소속 변호사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서론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한유진 씨, JK그룹의 강지훈 대표님께서 당신에게 혼인 계약을 제안하셨습니다. 유진은 숨을 멈췄다. 강지훈. 그 이름은 신문 경제면에서나 볼 수 있는 이름이었다. 젊은 나이에 JK그룹의 총수가 되었지만 의문의 사고 이후 대중 앞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비밀스러운 인물. 그에 대한 소문은 무성했다. 사고로 인해 하반신이 마비되었다는 것, 성격이 얼음처럼 차갑고 냉혹해졌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자리를 노리는 내부의 적들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것. 변호사의 목소리가 그녀의 생각을 갈랐다. 계약 조건은 간단합니다. 3년간 강 대표님의 법적 아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 대가로 우리는 당신 가족의 모든 부채를 청산하고 추가로 미화 500만 달러를 지급할 것입니다. 500만 달러. 그 숫자가 유진의 머릿속에서 폭탄처럼 터졌다. 그것은 단순히 많은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생명이었고 어머니의 눈물을 멈추게 할 수 있는 힘이었으며 이 지긋지긋한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왜 저죠? 유진은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그녀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강 대표님께서는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아내가 필요하십니다. 한유진 씨의 배경은 깨끗하고 학력도 우수하며 현재 처한 상황 덕분에 우리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녀의 절망이 바로 그녀가 선택된 이유라는 사실이 비참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울고 있는 어머니의 얼굴과 병상에 누워 희미한 숨을 내쉬는 아버지의 모습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 알겠습니다.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며칠 후 유진은 검은 세단에 실려 서울 외곽의 한 저택으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그녀가 살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높고 견고한 담벼락 철저한 보안 시스템, 그리고 그 안에 자리 잡은 거대한 저택은 집이라기보다는 현대적인 요새처럼 보였다. 차가 멈추자 무표정한 얼굴의 비서가 나타나 그녀를 안으로 안내했다. 저택 내부는 차가운 미니멀리즘의 극치였다. 거대한 공간은 최고급 대리석과 유리금속으로 장식되어 있었지만 사람의 온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복도를 울리는 것은 오직 그녀의 구두소리와 비서의 발소리뿐이었다. 그녀가 안내된 곳은 거대한 서재였다. 방 안은 두꺼운 커튼이 드리워져 어두웠고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은 장식품처럼 고요했다. 방 한가운데 한 남자가 최첨단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빗줄기가 창문을 때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다. 대표님, 한유진 씨가 도착했습니다. 조비서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자가 말했다. 휠체어가 천천히 돌아섰다. 어둠 속에서 남자의 얼굴이 서서히 드러났다.
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는 순간 유진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잡지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잘생긴 얼굴이었다. 날카로운 콧날, 다부진 턱선, 짙은 눈썹. 하지만 그의 표정은 얼음 조각처럼 차가웠고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의 눈은 예리하고 분석적이었으며 마치 그녀의 영혼을 꿰뚫어 보려는 듯 했다. 그리고 그 순간 유진의 심장이 멎었다. 그녀는 그를 알아보았다. JK그룹의 냉혹한 CEO가 아니었다. 그녀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은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에서 함께 비밀을 나누고 그의 가족이 갑자기 이사를 가기 전 꼭 다시 찾아오겠다고 약속했던 친절하고 영리했던 소년이었다. 따뜻했던 과거의 기억이 잔인한 현재의 차가움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강지훈, 그녀의 첫사랑이었다. 유진은 온몸이 얼어붙었다. 충격, 불신, 슬픔, 그리고 잊고 있던 희미한 희망의 불꽃이 뒤섞여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멈추기 위해 주먹을 꽉 쥐어야 했다. 금융분석가로서 압박감 속에서 평정을 유지하는 훈련이 몸에 배어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이 엄청난 노력을 요구했다. 그녀는 자신이 그를 알아봤다는 사실을 숨겨야만 했다. 왜냐하면 여기서 그것을 드러내는 것은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을 내보이는 것이고 이것은 철저한 비즈니스 계약이기 때문이었다. 그가 이용할 수 있는 약점을 스스로 드러내는 멍청한 짓이었다. 하지만 강지훈은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볼 뿐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다. 그가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일까 아니면 알아보았지만 철저히 무시하는 것일까.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서늘했다. 계약서는 읽어봤을 거라 생각하지. 내 아내로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세상 사람들 특히 내 삼촌인 김 회장 앞에서 완벽한 연기를 하는 것뿐이야. 내게 질문하지 말고 내 일에 간섭하지 말고 조용한 그림자처럼 지내. 할 수 있겠나? 그는 완전한 무관심으로 그들의 결합을 단지 몇 가지 조항과 의무로 축소시켰다. 그의 눈에는 어린 시절의 따뜻함이라고는 한 점도 남아있지 않았다. 유진의 눈앞에 있는 것은 그녀가 알던 소년이 아니라 차갑고 부서진 한 남자일 뿐이었다. 조 비서가 그녀 앞으로 계약서를 내밀었다. 차가운 법률 용어들은 그들의 관계를 철저히 비인격적인 거래로 규정하고 있었다. 유진은 잠시 망설였다.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그만두고 이 요새 같은 집을 뛰쳐나가고 싶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얼굴이 떠오르자 그녀는 펜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손이 계약서 위에서 움직였다. 한유진이라는 이름 세 글자가 그녀의 자유와 이름, 그리고 어쩌면 그녀의 심장까지도 팔아넘기는 증표가 되었다. 그녀가 서명을 마쳤을 때 강지훈의 눈이 살짝 좁혀지는 것을 그녀는 놓치지 않았다. 그가 그녀의 표정에서 무언가를 읽어낸 것일까? 이제부터 당신은 JK그룹의 안주인이야. 조 비서가 당신이 머물 곳을 안내할 거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조 비서가 정중하게 그녀를 밖으로 안내했다. 거래는 성사되었다. 서재의 무거운 문이 닫히고 강지훈은 다시 어두운 방에 홀로 남았다. 유진이 떠난 후 그는 한동안 계약서에 적힌 그녀의 서명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음 같던 얼굴에 아주 잠깐 복잡 미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고통이었을까 아니면 희미한 그리움이었을까. 그러나 그 감정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다시 냉혹한 CEO의 가면이 그의 얼굴을 덮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한유진, 결국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는군.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다. 그들의 잔인한 운명의 서막이 그렇게 올랐다. 한유진의 새로운 삶은 조 비서가 안내한 저택의 한쪽 날개에 있는 그녀의 방에서 시작되었다. 방은 마치 최고급 호텔의 스위트룸처럼 호화롭고 넓었지만 동시에 차갑고 비인격적이었다. 모든 가구와 장식은 완벽하게 배치되어 있었지만
그곳에는 한유진이라는 사람이 존재할 공간은 없는 듯 했다. 그녀가 가져온 몇 안 되는 소박한 짐들은 그 화려함 속에서 초라하게 보였다. 마치 그녀 자신이 이 거대한 저택에서 이질적인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잠시 후 집안의 총괄 집사로 보이는 나이든 여자가 들어왔다. 그녀의 표정은 엄격했고 눈빛에서는 은근한 경멸이 느껴졌다. 그녀는 유진을 이 집의 새로운 안주인이 아닌 특별한 직함을 가진 고용인처럼 대하며 집안의 엄격한 규칙들을 나열했다. 사모님께서는 아침 8시에 대표님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셔야 합니다. 대표님의 서재는 허락 없이 출입할 수 없으며 외부인과의 불필요한 연락은 삼가셔야 합니다. 그녀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유진의 모든 행동을 통제하고 감시하겠다는 의도가 명백히 담겨 있었다. 유진은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은 저항할 때가 아니었다. 이 거대한 호랑이 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선 지형을 파악하고 적의 움직임을 읽어야 했다. 첫 번째 시험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그날 저녁 저택의 거대하고 위압적인 다이닝 룸에서 열린 첫 가족 식사 자리였다. 긴 테이블의 상석에는 강지훈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그의 맞은편에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흠잡을 데 없이 잘 차려입은 정장 인자해 보이는 미소. 하지만 그 미소는 그의 차갑고 계산적인 눈에는 닿지 않았다. 그가 바로 강지훈의 삼촌이자 JK그룹의 실질적인 2인자 김태수 회장이었다. 김 회장 옆에는 그의 아내와 아들인 강민혁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노골적인 경멸의 시선으로 유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마치 값비싼 도자기로 가득한 방에 들어온 더러운 길고양이 보듯 하는 눈빛이었다. 식사가 시작되자마자 김 회장이 포문을 열었다. 사혜아가 우리 지훈이와는 어떻게 만나게 되었나 듣자 하니 집안 사정이 꽤 어렵다고 하던데. 그의 질문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호기심처럼 들렸지만 실은 유진의 출신을 들먹이며 그녀를 모욕하려는 의도가 뻔히 보였다. 유진은 잠시 포크를 내려놓고 김 회장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회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가치가 배경에 의해 결정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훈 씨와 저는 서로에게 필요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다고 믿었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대답은 정중했지만 단호했다. 자신의 처지를 부끄러워하지도 그렇다고 변명하지도 않았다. 김 회장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는 유진이 그저 돈에 팔려온 순진한 여자아이일 것이라 생각했지만 눈앞의 여자는 예상보다 훨씬 당돌했다. 그의 아들 민혁이 비웃으며 끼어들었다. 필요한 부분이라 우리 사촌 형님께는 돈으로 살 수 있는 예쁜 인형이 필요했던 모양이고 당신에게는 그 돈이 필요했던 거겠지. 아주 간단한 거래 아니야. 모욕적인 말에 유진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만 그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던 강지훈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권위가 서려 있었다. 내 아내에 대한 평가는 내가 한다. 식사 자리에서는 음식 맛에나 집중하는 게 좋을 거야, 미녀가. 한마디였지만 식탁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민혁은 얼굴이 붉어졌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김 회장은 다시 인자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빛은 더욱 차가워졌다. 강지훈은 유진을 보호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타인의 간섭을 용납하지 않았을 뿐이다. 유진은 깨달았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날 이후 유진은 저택에서의 삶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유일한 피난처는 거대한 도서관이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며 금융보고서와 시장 분석 자료를 읽었다. 세상과 단절된 채 자신의 감각을 무디게 만들 수는 없었다. 언젠가 이 감옥 같은 곳을 벗어날 때를 대비해 그녀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두뇌를 계속해서 날카롭게 쉬어버렸다. 그러면서 그녀는 강지훈을 먼 발치에서 관찰하기 시작했다.
계약에 묶인 아내로서가 아니라 뛰어난 분석가로서. 그리고 그녀는 아주 작은 균열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도서관에서 두꺼운 책을 읽던 유진은 실수로 책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쿵 하는 큰 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방 건너편 소파에서 서류를 보고 있던 강지훈의 다리가 아주 미세하게 움찔하는 것을 유진은 보았다. 전신마비 환자에게서는 나타날 수 없는 반사적인 근육의 움직임이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척 재빨리 책을 주웠다. 또 한 번은 그가 차를 마실 때였다. 그는 책상 반대편 끝에 있는 서류를 잡기 위해 몸을 뻗었다. 그 순간 그의 허리 근육이 균형을 잡기 위해 긴장하는 것이 유진의 눈에 포착되었다. 휠체어에 오랫동안 앉아있던 사람이라면 퇴화되었어야 할 근육이었다. 그리고 그의 손. 그의 손은 몇 년 동안 휠체어에 갇혀 지낸 사람의 부드러운 손이 아니었다. 꾸준한 물리훈련이나 운동을 한 사람에게서나 볼 수 있는 단단한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 이런 작은 단서들은 다른 사람이라면 쉽게 놓쳤을 테지만 유진의 분석적인 마음은 그것들을 하나씩 맞춰 나갔다. 그의 장애가 진짜일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연극일까? 만약 연극이라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의심의 씨앗이 그녀의 마음속에 심어졌다. 강지훈 역시 그녀가 평범한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지성을 시험해보기로 마음먹었다. 어느 날 그는 일부러 미세한 오류가 포함된 복잡한 재무보고서를 서재 책상 위에 실수로 놓아두었다. JK그룹의 한 자회사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놓은 문서였다. 그날 저녁 그는 도서관에 있는 유진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물었다. 동남아시아의 기술 분야 시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지? 만약 유진이 평범한 여자였다면 그저 일반적인 대답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낮에 서재를 지나치다 흘끗 본 그 보고서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시험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그 문서를 봤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간접적으로 그 오류를 지적하는 대답을 했다. 전망이 밝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 예를 들어 그 보고서에 언급된 자회사 X가 투자한 것과 같은 곳들은 거품이 끼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중한 위험 평가가 선행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녀의 대답은 강지훈에게 3가지 사실을 알려주었다. 첫째, 그녀는 복잡한 기업 데이터를 읽고 이해할 만큼 똑똑하다. 둘째, 그녀는 그 보고서를 볼 만큼 관찰력이 뛰어나다. 셋째, 그녀는 그를 직접적으로 추궁하지 않을 만큼 신중하다. 강지훈의 차가운 눈에 처음으로 다른 빛이 스쳐 지나갔다. 감탄인지 계산인지 알 수 없는 빛이었다. 그는 그녀의 잠재력을 정확히 꿰뚫어 본 자신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그날 밤 도서관에는 2 사람만이 남아 있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강지훈이 입을 열었다. 한유진 씨, 당신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관찰력이 뛰어나군. 그의 말은 칭찬인 동시에 경고였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가면 뒤를 보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제 2 사람 사이의 게임은 훨씬 더 복잡해졌다. 유진은 그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알던 그 소녀는 정말 영원히 사라진 것인지, 아니면 이 차갑고 계산적인 남자, 안아주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것인지 궁금해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계약의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체스판의 플레이어가 되어 있었다. 김태수 회장은 한유진의 평정심에 심기가 불편했다. 그는 그녀가 그저 돈에 눈이 먼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아이라고 생각했지만 첫 식사 자리에서 보여준 그녀의 당당함은 그의 예상을 빗나갔다. 그는 그녀를 더 정교한 덫으로 시험하기로 마음먹었다. 굴복시키거나 아니면 쓸모를 확인하거나. 며칠 후 JK그룹이 주최하는 상류층 자선 행사에 유진도 참석해야 한다는 통보가 내려왔다. 이것은 명백한 김 회장의 계략이었다. 그의 목표는 2가지였다.
첫째, 그들만의 세상에서 아무런 연고도 경험도 없는 유진을 공개적으로 망신시키는 것. 둘째, 그녀를 사업적 계략의 미끼로 사용하는 것. 하지만 유진은 겁먹지 않았다. 그녀는 이것이 또 다른 시험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저택의 도서관에서 밤을 새워 행사에 참석할 주요 인사들의 명단을 연구했다. 그들의 사업 취미, 최근 관심사까지. 그녀는 벼락치기 공부를 하는 학생처럼 정보를 머릿속에 집어넣었다. 행사 당일 그녀는 신흥 부자처럼 보이는 화려한 드레스 대신 단순하지만 우아하고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드레스를 선택했다. 행사장은 화려함과 위선이 뒤섞인 전쟁터였다. 김 회장의 아내와 며느리는 영향력 있는 재계 인사들 앞에서 일부러 유진의 드레스에 대해 촌평을 하며 그녀를 비웃으려 했다. 어머 세아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수수하게 입는 게 유행인가 보네. 우리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 그 순간 유진은 미소를 지으며 그들이 대화하던 미술계 거물을 향해 말했다. 사모님의 안목은 여전하시군요. 이 드레스는 최근 주목받는 신진 디자이너의 작품인데 미니멀리즘을 통해 본질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것이 마치 얼마 전 관장님께서 새로 구입하신 김황희 화백의 작품 철학과 맞닿아 있는 것 같아 선택했습니다. 그녀의 지적인 답변에 미술계 거물의 눈이 빛났고 김 회장의 아내는 할 말을 잃었다. 유진은 그저 방어만 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상황을 역전시켜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다. 그녀는 밤새 연구한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 인사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고 사람들은 강지훈의 젊은 아내가 단순한 꽃병이 아니라는 사실에 놀라기 시작했다. 휠체어에 앉은 강지훈은 이 모든 것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상어떼가 우글거리는 바다를 우아하게 헤엄치는 그녀의 모습을 흥미롭게 바라봤다. 그녀의 전략적인 사고방식이 실전에서 어떻게 발휘되는지를 직접 목격한 것이다. 그의 차가운 눈빛 깊은 곳에서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희미한 만족감이 피어올랐다. 계획이 실패하자 김 회장은 초조해졌다. 그는 회사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굳히기 위한 계획을 서두르기 시작했고 바로 그 조급함이 유진에게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어느 날 오후 강지훈은 유진에게 자신의 서재에서 특정 파일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다. 표면적으로는 그럴듯한 이유가 있었지만 유진은 이것 또한 시험의 연장선임을 알았다. 그의 개인적인 공간에 들어가는 것은 집안 곳곳에 깔려있을 김 회장의 눈과 귀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위험한 행동이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서재로 들어갔다. 지훈이 말한 파일을 찾던 중 그녀의 눈에 책상 위에 놓인 고성능 노트북이 들어왔다. 마침 급한 전화로 잠시 자리를 비운 조 비서가 잠금 화면으로 전환하는 것을 잊은 모양이었다. 화면에는 복잡한 스프레드시트의 일부가 떠 있었다. 유진의 분석가적 본능이 발동했다. 그녀는 순식간에 화면의 숫자들을 훑었다. 비자금 계좌, 유령회사, 부풀려진 청구서에 사용되는 익숙한 코드들. 전형적인 기업 횡령의 흔적이었다. 그리고 자금 흐름의 종착지는 다름 아닌 김태수 회장이 비밀리에 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회사들이었다. 이것은 영이 나는 총구 바로 스모킹 건이었다. 훔쳐보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유혹은 너무나 강렬했다. 그녀는 조 비서가 돌아오기 전 몇 초의 짧은 시간 동안 핵심적인 숫자와 회사 이름들을 머릿속에 새겼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그녀는 태연한 척 지훈이 말한 파일을 들고 서재를 나섰다. 이제 그녀는 너무나 위험한 정보를 손에 쥐게 되었다. 그날 밤 유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머릿속은 김 회장의 비자금 문제와 강지훈의 정체에 대한 의문으로 뒤엉켜 있었다. 두 개의 거대한 미스터리가 그녀의 눈앞에서 교차하고 있었다. 결국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저택의 실내 정원으로 향했다. 신선한 밤 공기를 마시면 복잡한 머릿속이 정리될 것 같았다. 그때 정원과 연결된 개인 헬스장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강지훈의 사고 이후로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알려진 곳이었다. 호기심에 이끌린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 안의 광경에 숨을 삼켰다. 희미한 조명 아래 강지훈이 서 있었다.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땀으로 흠뻑 젖은 채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재활 훈련에 매진하고 있었다. 그의 움직임은 아직 부자연스러웠지만 그는 분명 하반신 마비 환자가 아니었다. 방구석에는 그의 휠체어가 마치 연극 소품처럼 조용히 놓여 있었다.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녀의 모든 의심이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장애를 가진 CEO라는 그의 페르소나는 모두 거짓이었다. 유진은 유령처럼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온 세상이 뒤집히는 것 같았다. 배신감 공포 혼란이 그녀를 덮쳤다. 그는 처음부터 그녀를 세상 모두를 속이고 있었다. 그들의 계약, 결혼 자체가 거대한 기만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그가 꾸미는 이 위험한 연극의 목적은 무엇일까? 낮에 본 비자금 서류가 갑자기 훨씬 더 불길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그는 그녀의 기억 속 다정한 소년인가? 아니면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장기말로 사용하는 냉혹한 괴물인가? 하지만 혼란 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서서히 맞춰지기 시작했다. 의문의 사고 위장된 장애 삼촌의 횡령. 강지훈은 희생양이 아니었다. 그는 먹잇감을 잡기 위해 죽은 척 엎드려 있는 사냥꾼이었다. 유진은 어둠 속에서 홀로 앉아 자신이 쥔 위험한 진실을 곱씹었다. 이제 그녀는 선택을 해야 했다. 그에게 진실을 추궁할 것인가? 침묵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것으로부터 도망칠 것인가? 그녀에게 다시 찾아오겠다고 약속했던 소년의 기억과 세상을 속인 남자의 이미지가 격렬하게 충돌했다.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인 플레이어로 남을 수 없었다. 그녀는 행동해야만 했다. 한유진이 자신의 예상을 뛰어넘는 인물이라는 것을 깨달은 김태수 회장은 이제 그녀를 위협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 그가 생각했던 순진한 볼모가 아니었다. 그녀를 제거하거나 무력화시켜야만 했다. 그는 더 교활하고 악랄한 계략을 꾸몄다. 그는 유진이 경쟁사로부터 돈을 받고 정보를 빼돌리는 산업 스파이라는 거짓 증거를 조작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방에 몰래 도청 장치를 설치하고 그녀가 경쟁사 고위직과 비밀리에 접촉한 것처럼 보이는 합성 사진을 만들었다. 그리고 조작된 자금 추적 기록을 통해 그녀가 거액의 돈을 받은 것처럼 꾸몄다. 며칠 후 김 회장은 이 증거들을 들고 강지훈을 찾아갔다. 그는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마치 가문의 안위를 걱정하는 충신처럼 연기했다. 지훈아, 내가 이런 말을 하게 되어 정말 마음이 아프다. 네가 들인 저 아이 한유진이 우리 뒤통수를 쳤다. 우리 회사의 기밀을 경쟁사에 팔아넘기고 있었어. 여기 그 증거들이다. 그는 서류들을 휠체어에 앉은 지훈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그의 목표는 지훈이 충격을 받고 유진과 즉시 이혼하게 만들어 그를 다시 외톨이로 고립시키는 것이었다. 하지만 김 회장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유진은 이미 그의 계획을 눈치채고 있었다. 며칠 전 총괄 집사가 청소를 핑계로 그녀의 방을 뒤지는 것을 목격했고 그 과정에서 교묘하게 숨겨진 도청 장치를 발견했다. 그녀는 그것을 제거하는 대신 역으로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도청 장치를 향해 일부러 주식시장에 대한 거짓 정보를 흘리거나 친구와의 통화에서 JK그룹의 내부 사정에 대해 아는 것이 없는 순진한 사람처럼 연기했다. 그녀는 김 회장이 자신을 얕보고 있다는 사실을 최대한 활용했다. 그리고 지금 김 회장이 행동에 나섰다는 것을 직감한 유진은 더 이상 수동적으로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체스 게임이었고 상대가 자신의 킹을 잡으러 온 이상 더는 폰 뒤에 숨어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패를 걸고 게임의 판도를 뒤집어야만 했다. 그녀가 가진 최고의 패는 진실이었다.
그날 밤 유진은 호출도 없이 강지훈의 서재로 향했다. 계약서에 서명했던 바로 그 방. 모든 것이 시작된 곳에서 모든 것을 끝내거나 혹은 새롭게 시작해야 했다. 지훈은 휠체어에 앉아 창밖의 어둠을 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차가운 무관심의 가면이 씌어 있었다. 유진은 문을 닫고 그의 앞에 섰다. 그녀는 비난으로 시작하지 않았다. 냉정한 사실을 전달했다. 회장님께서 제가 산업 스파이라는 조작된 증거로 저를 쫓아내려 하시는군요. 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읽을 수 없었다. 유진은 그의 침묵에 흔들리지 않고 말을 이었다. 그분은 제가 이용하기 쉬운 약점이라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틀렸어요. 그분이 다른 많은 것들에 대해 틀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조차 없었다. 예를 들자면 X자회사의 재무 건전성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JK그룹 CEO의 신체적 한계에 대해서도 말이죠. 그것은 명백한 도전이었다. 처음으로 지훈의 가면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의 눈에 놀라움, 경계심, 그리고 이내 위험한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며 그녀가 다음 말을 하도록 압박했다. 유진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마지막 카드를 던졌다. 당신이 마비 환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강지훈 씨. 헬스장에서 봤으니까요.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당신의 삼촌이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다는 것도 알아요. 제가 모르는 건 단 한 가지, 당신이 왜 이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있냐는 겁니다. 서재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정적이 흘렀다. 지훈은 오랫동안 그녀를 꿰뚫을 듯이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녀의 대담함과 지성에 대한 감탄, 그리고 자신의 가장 깊은 비밀이 탄로난 것에 대한 분노가 교차했다. 마침내 그는 결정을 내렸다. 더 이상 그녀 앞에서는 연극을 계속할 수 없었다. 그는 나지막이 한숨을 쉬었다. 그것은 패배의 한숨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자의 한숨이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었군. 그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몇 년 전의 사고는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회사 내부의 누군가가 저지른 명백한 살인 미수였다. 그 사고로 아버지는 혼수 상태에 빠졌고 자신은 겨우 목숨을 건졌다. 그는 살아남았지만 저기 여전히 가까운 곳에 아주 강력한 모습으로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부상을 과장했다. 하반신 마비라는 극단적인 연극을 통해 적들이 자신을 얕보게 만들고 그들이 방심한 틈을 타 비밀리에 조사를 하고 힘을 되찾기 위해서였다. 그의 목표는 단순히 회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위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당신을 선택한 건 당신의 배경이 깨끗하고 절박한 상황이 당신을 통제하기 쉽게 만들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야. 완벽한 위장막이었지. 그의 목소리에는 자조적인 기색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내가 당신을 과소평가했어. 처음부터 당신을 알아봤지만 이 전쟁에서 개인적인 감정은 사치라고 생각해서 외면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났다. 두 사람 사이의 권력 균형은 완전히 달라졌다. 지훈은 더 이상 그녀를 계약으로 묶인 아내로 보지 않았다. 그는 잠재적인 동반자를 보고 있었다. 김 회장은 자신의 가장 큰 위협이 휠체어에 앉은 내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라는 걸 몰라. 당신의 분석력,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보는 능력. 당신은 그가 계산에 넣지 못한 유일한 변수야. 그는 유진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다. 이건 더 이상 돈을 위한 계약 결혼이 아니야. 정의에 대한 문제지. 나에게는 꼭두각시가 아니라 파트너가 필요해. 나와 함께 일해줘, 한유진. 김 회장을 무너뜨리는 걸 도와줘. 그리고 이 모든 게 끝나면 약속했던 돈과 나의 영원한 감사를 담아 당신을 자유롭게 해주지. 그것은 중대한 순간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출구를 제안하는 동시에 입구를 열어주고 있었다.
그의 위험한 세계로, 그의 싸움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입구를 유진은 눈앞의 남자를 보았다. 차가운 CEO, 뛰어난 전략가, 그리고 그 모든 것 아래에 숨겨진 외롭고 처절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그녀가 알던 소년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그녀의 결정은 더 이상 돈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짓밟힌 자존심과 정의에 대한 문제였고, 진짜 강지훈이라는 남자와 그녀 사이에 존재하는 희미한 연결고리 때문이었다. 받아들이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하지만 돈 때문도 아니고 당신의 부하 직원으로서도 아니에요. 당신의 파트너로서. 유진이 손을 내밀었다. 지훈이 그 손을 잡았다. 그의 손아귀는 결코 무력하지 않은 남자의 강한 힘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의 악수는 새로운 동맹을 굳건히 했다. 편의를 위한 계약은 죽었다. 비밀과 위험 속에서 맺어진 파트너십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한유진과 강지훈의 동맹이 맺어진 후 저택의 차가운 서재는 더 이상 위압적인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두 사람만의 비밀스러운 전쟁 지휘 본부가 되었다. 저택에 모두가 잠든 깊은 밤 두 사람은 그곳에서 세상을 뒤바꿀 계획을 세웠다. 휠체어라는 족쇄를 벗어던진 지훈은 물론 사람들 앞에서는 여전히 휠체어를 이용했다. 거대한 디지털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김 회장의 인맥, 그의 자금줄, 그리고 그가 저지를 다음 행동 패턴을 그려나갔다. 그의 내부자 정보는 뼈대를 제공했다. 그 위에 한유진의 분석력이 살을 붙였다. 그녀는 자신이 외웠던 유령 회사들의 복잡한 관계망을 그려내고 재무제표의 약한 고리를 찾아냈으며 적들의 심리를 분석해 전략적인 함정을 설계했다. 김 회장은 탐욕스럽지만 동시에 극도로 신중한 인물이에요. 큰 이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죠. 하지만 자신의 정보력에 대한 과신이 그의 가장 큰 약점이에요. 유진이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에게 확실한 정보를 미끼로 던져주는 건가? 지훈이 그녀의 의도를 파악하고 되물었다. 맞아요. 그가 보기에 당신이 들인 어리숙한 아내가 흘리는 정보라면 의심 없이 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들의 대화는 자연스러워졌다. 냉혹한 CEO의 가면은 그녀 앞에서 녹아내렸고 목표에 집중하는 냉철한 전략가의 모습만이 남았다. 그들은 서로의 아이디어에 대해 토론하고 때로는 격렬하게 논쟁하며 그렇게 하나의 완벽한 계획을 만들어 나갔다. 지적인 교감 속에서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가 깊어졌다. 반역의 첫 단계는 정보 교란이었다. 유진은 자신의 방에 있는 도청 장치를 역이용했다. 그녀는 친구와의 통화를 가장해 JK그룹이 곧 파산 직전의 바이오 회사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할 것이라는 거짓 정보를 실수로 흘렸다. 어설픈 스파이의 서툰 정보 유출이라고 판단한 김 회장은 쾌재를 불렀다. 그는 자신의 비자금을 이용해 해당 바이오 회사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하기 시작했다. JK그룹의 공식 발표가 나면 주가가 폭등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두 번째 단계는 재정 압박이었다. 유진은 김 회장의 핵심 동맹 중 한 명이 비밀리에 지배하고 있는 부품 공급 업체를 찾아냈다. 지훈은 대리인을 통해 더 저렴하고 품질 좋은 대체 공급 업체를 시장에 갑자기 등장시켜 그 회사를 극심한 재정난에 빠뜨렸다. 김 회장의 동맹은 필사적이 되었고 필사적인 사람은 실수를 저지르기 마련이었다. 마지막 단계는 내부 분열이었다. 지훈은 충성스러운 조비서를 통해 김 회장 파벌의 각기 다른 인물들에게 마치 김 회장이 자신을 구하기 위해 그들을 배신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식의 진실과 거짓이 교묘하게 섞인 정보를 흘렸다. 적의 캠프 내부에서 의심과 불신이 싹트기 시작했다. 치열한 기업 전쟁 속에서도 두 사람의 개인적인 관계는 변화하고 있었다. 어느 늦은 밤 계속되는 작업에 지친 유진은 서류 더미 위에서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들었다. 지훈은 잠든 그녀의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지난 몇 년간 잊고 지냈던 따뜻하고 보호적인 감정이 그의 마음속에서 차올랐다.
그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 위에 덮어주었다. 잠시 후 잠에서 깬 유진은 어깨 위의 재킷을 보고 놀랐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지훈의 눈에서 평소와 다른 부드럽고 상처받기 쉬운 표정을 보았지만 그는 금세 평소의 가면을 다시 썼다. 또 어떤 날에는 잠시 휴식을 취하던 중 유진이 조용히 물었다. 혹시 어릴 때 느티나무 아래서 했던 약속 기억해요? 처음으로 지훈은 피하지 않았다.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그 기억을 인정했다. 잊은 적 없어. 다만 오는 길을 잠시 잃어버렸을 뿐이야. 그 짧은 대화가 두 사람 사이에 놓여있던 수년간의 시간과 거짓말의 강을 메웠다. 전문가적인 파트너십은 부인할 수 없이 개인적이고 낭만적인 관계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들은 공유된 싸움이라는 시련 속에서 단련된 어른으로서 다시 서로에게 빠져들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설치한 덫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다. 유진이 흘렸던 바이오 회사가 대규모 임상시험에 실패했다는 뉴스가 터져나왔고 주가는 폭락했다. 김 회장은 막대한 비자금을 잃었지만 그 손실을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었다. 또한 재정 압박에 시달리던 그의 동맹은 회사를 구하기 위해 불법적인 거래를 시도했고 그 모든 과정은 지훈의 팀에 의해 완벽하게 기록되었다. 김 회장의 파벌 내부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배신자라고 의심하며 균열이 격화되었다. 그의 권력 기반이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어느 밤 지훈과 유진은 그들의 전략 보드 앞에 섰다. 모든 말들이 그들이 계획한 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은 성공적으로 적을 혼란에 빠뜨렸다. 마지막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지훈이 유진을 향해 돌아섰다. 분위기는 승리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마지막 전투를 앞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그가 미끼를 물었어. 이제 마지막 한 수를 둘 때가 됐어.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단순한 전략적 파트너를 넘어선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 준비됐어, 한유진. 그녀는 두려움과 환희가 뒤섞인 채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며 그의 시선을 마주했다. 난 언제나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녀의 대답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했다. 그녀는 마지막 전투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또한 그와 함께할 미래가 무엇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임무와 그들의 마음 사이의 경계선은 이제 완전히 허물어졌다. 착찬 로이 데일라 증가오짜오 고거우쥐엔 증사오 JK그룹의 연례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공기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으로 팽팽했다. 수많은 언론사와 투자자 그리고 그룹의 운명을 좌우할 주요 주주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이곳은 단순한 회의장이 아니라 모든 것을 건 마지막 전쟁터였다. 거대하고 차가운 강당의 한쪽에는 김태수 회장과 그의 파벌이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충분한 의결권을 확보했으며 이사회를 설득해 강지훈을 몰아낼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지훈의 건강 문제와 그가 꾸며낸 아내의 스캔들을 명분으로 내세울 참이었다. 잠시 후 강지훈과 한유진의 모습을 드러냈다. 지훈은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그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차가운 가면 같았다. 유진은 그의 곁에서 침착하고 우아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맹렬하게 회전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짧지만 깊은 의미가 담긴 시선을 교환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는 무언의 확인이었다. 회의가 시작되고 몇 가지 형식적인 절차가 끝난 후 마침내 김 회장이 발언대에 섰다. 그는 위선적인 연설을 시작했다. 회사에 대한 자신의 사랑과 조카의 건강에 대한 염려, 그리고 강력하고 안정적인 리더십의 필요성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그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제시하며 유진이 회사를 위기에 빠뜨린 산업 스파이라고 주장했다. 지훈의 결혼이 중대한 판단 착오였다고 몰아세웠다. 그의 편에 선 이사들이 지지의 목소리를 높였다. 분위기는 완전히 그에게 넘어간 듯 보였다. 회의장 곳곳에서
투자자들의 셔군거림과 걱정스러운 표정들이 터져 나왔다. 마침내 이사회 의장이 강지훈에게 답변을 요청했다. 모든 시선이 휠체어에 앉은 남자에게로 향했다. 그는 마치 패배하고 궁지에 몰린 것처럼 보였다. 김 회장은 승리를 예감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지훈은 한동안 침묵을 지키며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그리고 마침내 마이크를 통해 낮지만 선명한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삼촌저의 안위와 회사의 미래에 대한 깊은 염려 감사합니다. 그는 말을 이었다. 한 가지는 맞습니다. 이 회사는 오랫동안 암세포로 고통받아 왔습니다. 탐욕과 부패, 그리고 배신이라는 이름의 암세포 말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김 회장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암세포를 도려내는 수술을 할 것입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강지훈은 불가능한 일을 해냈다. 그는 휠체어의 팔걸이를 양손으로 짚고 통제되고 강력한 움직임으로 자리에서 일어섰다. 하역. 강당 전체에서 집단적인 경악의 숨소리가 터져 나왔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김 회장의 얼굴은 충격과 불신으로 새하얗게 질렸다. 그의 의기양양하던 미소는 산산조각이 났다. 이제 당당히 두 발로 선 지훈은 유진을 향해 손짓했다. 이제 제 파트너가 저희의 내부 감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그는 파트너라는 단어에 힘을 주었다. 유진이 연단으로 걸어나갔다. 그녀는 더 이상 CEO의 어리고 순진한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회의장을 압도하는 당당한 존재감을 뿜어냈다. 그녀는 침착하고 논리적인 목소리로 그들이 수집한 반박 불가능한 증거들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강당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다. 그녀는 김 회장이 자금을 빼돌리는 데 사용한 유령 회사들의 관계망을 보여주었고 횡령된 자금이 그의 비밀 계좌로 흘러 들어가는 흐름을 명백히 밝혔다. 김 회장의 동맹들이 불법적인 거래를 논의하는 녹취록이 공개되었고 그가 유진을 모함하기 위해 조작했던 증거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분석 영상이 이어졌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마지막 일격이 남아있었다. 지훈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제 삼촌의 탐욕은 돈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그것은 김 회장과 자신의 사고를 위장했던 트럭 운전사 사이의 대화였다. 조비서의 팀이 비밀리에 녹음한 것이었다. 녹취록에서 김 회장은 입이 가벼운 운전사를 처리하고 사건을 영원히 묻어버리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명백한 살인교사에 대한 자백이었다. 강당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김 회장은 거짓말이야 전부 조작된 라고 비명을 질렀지만 그의 얼굴은 잿빛이었다. 증거에 의해 공범으로 지목된 그의 동맹들은 필사적으로 그의 절박한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다. 바로 그 순간 강당의 문이 활짝 열렸다. 지훈의 법무팀으로부터 미리 연락을 받은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망연자실한 김 회장에게로 직진했다. 김태수 씨 당신을 횡령 주가 조작 그리고 살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전국으로 생중계되는 카메라 앞에서 김 회장과 그의 핵심 공범들의 손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탐욕과 거짓으로 쌓아 올린 제국은 가장 화려하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 회의장은 소란으로 가득했지만 그 혼돈의 중심에서 지훈과 유진은 나란히 서 있었다. 지훈은 충격에 빠진 주주들과 언론을 향해 회사의 지배구조를 전면 개혁하고 투명하고 정직한 경영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그의 목소리는 오랫동안 숨겨왔던 강력한 권위로 가득 차 있었다. 연설을 마친 그는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감사와 존경, 그리고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는 모든 사람 앞에서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것은 계약에 의한 제스처가 아니라 세상에 대한 공개적인 선언이었다. 그들이 만들어낸 폭풍이 마침내 잦아들고 정화된 풍경만이 남은 그곳에 두 사람은 굳건히 서 있었다. 정의와 새로운 시작의 상징처럼.
결정적인 전투는 승리로 끝났다. 주주총회에 폭풍이 지나가고 몇 주가 흘렀다. 세상은 새로운 이야기에 열광하다가 이내 잠잠해졌다. 초반의 충격으로 잠시 흔들렸던 JK그룹의 주가는 강지훈의 강력하고 윤리적인 리더십에 대한 새로운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세를 되찾고 꾸준히 상승하기 시작했다. 회사와 저택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김 회장이 심어놓았던 두려움과 의심의 그림자는 걷히고 그 자리에는 조심스러운 낙관과 활기가 넘쳤다. 김 회장에게 충성하던 집사와 직원들은 모두 교체되었다. 한유진은 더 이상 계약직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실력으로 쟁취한 JK그룹의 신설부서인 전략기획실의 실장으로 공식 임명되었다. 회의실에서 자신의 팀을 자신감 있게 이끌고 동료들에게 존중받는 그녀의 모습은 그녀가 이룬 전문적인 승리를 명확히 보여주었다. 오래된 상처들도 서서히 아물기 시작했다. 병원에서 강지훈의 아버지가 마침내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다. 아직은 쇠약했지만 그는 회복하고 있었다. 지훈은 아버지에게 유진을 소개했다. 계약으로 맺어진 아내가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이자 가족과 회사를 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라고. 모든 것을 전해 들은 아버지는 유진을 깊은 감사의 눈빛으로 바라보며 두 사람의 관계를 진심으로 축복했다. 지훈의 가장 큰 동기였던 아버지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그의 마음속 가장 큰 응어리가 풀렸다. 유진 역시 자신의 가족을 찾았다. 지훈의 지원 덕분에 최고의 치료를 받은 그녀의 아버지는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 집안의 빚은 모두 청산되었고 어머니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랑스럽고 기쁜 얼굴로 딸을 끌어안았다. 마침내 유진은 자신을 계약 결혼으로 내몰았던 무거운 짐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 어느 조용한 저녁 지훈과 유진은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서재에 마주 앉았다. 지훈이 서랍에서 낡은 혼인 계약서를 꺼냈다. 한때 그들의 관계를 규정했던 그 문서는 이제 다른 생애의 유물처럼 보였다. 이 계약은 이제 무효야. 지훈이 말했다. 그는 명예를 지키기 위해 약속했던 500만 달러가 입금된 수표를 그녀에게 공식적으로 건넸다. 유진은 수표를 한 번, 그리고 그를 한 번 쳐다보았다. 그녀는 조용히 수표를 그에게 다시 밀어냈다. 말했잖아요. 돈 때문에 한 일이 아니라고. 당신과의 파트너십은 결코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지훈은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미소를 지었다. 그는 계약서와 수표를 집어들었고 두 사람은 함께 그것을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그들의 낡은 관계를 정의했던 모든 것을 없애버리는 상징적인 행위였다. 이제 그들은 모든 의무와 거짓에서 벗어난 두 명의 자유로운 개인으로 마주섰다. 모든 것이 사라진 지금 지훈은 이제 진심으로 그녀의 마음을 얻어야 했다. 그는 유진을 특별한 장소로 데려갔다. 그들이 함께 자랐던 옛 동네였다. 그는 그녀를 어릴 적 그들의 비밀 장소였던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로 이끌었다. 그에게는 화려한 미사여구가 없었다. 그는 진심을 다해 말했다. 처음 그녀를 이용하고 상처를 줬던 것, 그리고 다시 돌아오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에 그녀가 자신을 이끌어준 빛이었고 자신에게 힘을 실어준 전략가였으며 이길 용기를 준 파트너였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앞에서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불을 과시하는 거대한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그녀의 성격을 반영하는 듯한 단순하고 우아한 반지가 들려 있었다. 한유진 감정에 젖은 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건 계약이 아니야. 조건도 기간도 없어. 내 평생의 파트너가, 내 아내가 내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주지 않겠어. 이번에는 진짜로. 나와 결혼해줄래? 유진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나무 아래에서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들의 과거와 미래가 완벽한 순간 속에서 하나로 합쳐졌다. 1년 후 JK그룹은
새로운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강지훈과 한유진은 재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파워 커플이 되었다. 마지막 장면은 그들의 집이다. 더 이상 차가운 저택이 아닌 따뜻하고 행복이 넘치는 공간. 두 사람은 정원을 내다보고 있었다. 정원에는 건강을 되찾은 유진의 부모님과 지훈의 아버지가 함께 담소를 나누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절망과 기만으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여정은 사랑과 정의, 그리고 함께 나누는 밝은 미래의 승리로 끝을 맺었다. 그들은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 속에 그들이 함께 이겨낸 모든 시련과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모든 약속이 담겨 있었다. 서울의 심장부 청담동의 화려한 불빛 속에서도 레스토랑 평온, 핑웨는 이름처럼 고유한 기품을 지키고 있었다. 은은한 조명이 흐르는 정원을 지나 안으로 들어서면 클래식 선율과 나지막한 대화 소리, 그리고 식기들이 부딪히는 기분 좋은 소음이 손님을 맞았다. 오늘은 토요일 저녁 일주일 중 가장 분주한 시간이었다. 레스토랑의 직원들은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그들의 동선은 잘 짜인 군무처럼 우아하고 절도 있었다. 그 중심에는 홀 매니저 바로 다음 서열인 시니어 스태프 김민서가 있었다. 그녀는 22살의 법대생이었지만 일할 때만큼은 10년 경력의 베테랑처럼 능숙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와 흐트러짐 없는 유니폼,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잃지 않는 부드러운 미소는 그녀의 트레이드마크였다. 손님 주문하신 샤토브리앙은 미디엄 레어로 준비해드릴까요? 민서는 한 테이블 앞에서 부드럽게 물었다. 까다로운 손님의 추가 요청에도 그녀는 당황하는 기색 없이 완벽하게 응대했다. 그녀에게 이 일은 단순히 학비를 벌기 위한 수단만은 아니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극한의 상황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법을 배우는 살아있는 공부이기도 했다. 그때였다. 레스토랑의 묵직한 원목문이 거칠게 열리며 한 중년 여성이 들어섰다. 족제비 털로 보이는 화려한 쇼를 두르고 온몸에는 값비싼 보석들을 휘감은 누가 봐도 부유해 보이는 차림새였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레스토랑의 평온이라는 이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날카롭고 오만했다. 그녀는 입구에서 안내하려는 직원을 손짓으로 무시하고 곧장 안으로 들어와 레스토랑을 훑어보았다. 여기서 가장 좋은 자리가 어디지 않은지나 그녀는 명령하듯 물었다. 신입 직원이 당황하며 예약 여부를 묻자 여자는 코웃음을 쳤다. 예약. 내가 어딜 가는데 예약 같은 걸 할 사람으로 보이나. 결국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민서가 나섰다. 손님 죄송하지만 참가 자리는 모두 예약이 완료되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정원이 잘 보이는 이쪽 안쪽 자리로 안내해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비교적 조용해서 식사하시기에는 더 편안하실 겁니다. 민서는 정중한 태도를 잃지 않고 최선의 대안을 제시했다. 여자는 잠시 민서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자리에 앉는 순간부터 민서의 고난은 시작되었다. 물이 너무 차갑잖아. 미지근한 물로 다시 가져와. 냅킨은 왜 이런 걸 쓰지? 더 부드러운 건 없나? 메뉴판에 먼지 묻은 것 좀 봐. 여기 위생 관리는 제대로 하는 거 맞아. 사소한 트집들이 쉴 새 없이 이어졌다. 민서는 속으로 한숨을 삼켰지만 얼굴에는 완벽한 미소를 유지하며 그녀의 요구를 하나하나 들어주었다. 이런 부류의 손님은 처음이 아니었다.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부를 과시하며 다른 사람을 하대하는 것으로 만족감을 얻는 사람들. 그럴수록 더 완벽하게 응대해서 어떤 흠도 잡히지 않는 것이 최선이었다. 여자는 자신을 강여사라고 불러달라고 했다. 민서는 공손하게 강여사님이라 칭하며 주문을 받았다. 그녀는 가장 비싼 코스 요리를 주문하며 음식 하나하나에 대한 요구사항을 길게 늘어놓았다. 알겠습니다, 강여사님. 주방에 그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오늘이 주말이라 손님이 많아 메인 요리가 나오기까지 평소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민서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정중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강 여사는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상한 듯 눈썹을 치켜떴다. 그래서 나더러 기다리라는 건가?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런 뜻이 아니오라. 혹시라도 기다리시는 시간이 길게 느껴지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대한 빨리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됐고 빨리 가져오기나 해. 나 그렇게 한가한 사람 아니니까. 강 여사는 손을 휘휘 저으며 민서를 물러가게 했다. 민서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보이고는 주방으로 향했다. 등 뒤로 강 여사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요즘 애들은 하나같이 빠릿빠릿하지 못해서 탈이야. 주방은 전쟁터였다. 주문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셰프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움직였다. 민서는 강 여사의 주문을 전달하며 특별히 신경 써달라고 부탁했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특정 테이블만 우선적으로 챙기는 것은 불가능했다. 시간이 흘렀다. 에피타이저와 수프가 나갔고 강 여사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졌다. 그녀는 틈만 나면 손가락을 튕겨 민서를 불렀고 그때마다 새로운 불만을 터뜨렸다. 민서는 다른 테이블의 주문을 받으면서도 강 여사의 테이블을 예의주시해야 했다.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옆에 둔 기분이었다. 민서는 법전의 복잡한 조문들을 외우는 것보다 강 여사 한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몇 배는 더 힘들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빨리 이 지옥 같은 시간이 끝나기만을 바랐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진짜 폭풍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 여사가 오만하게 손목시계를 내려다보는 순간 민서는 자신의 발밑에서 땅이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갈라지고 있음을 느꼈다. 레스토랑의 이름인 평온은 곧 산산조각 날 운명이었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다. 주방의 열기와 홀의 소음이 뒤섞여 민서의 신경을 갉아먹었다. 그녀는 강 여사의 테이블을 애써 외면하며 다른 손님들의 응대에 집중하려 했지만 등 뒤에 꽂히는 날카로운 시선은 피할 수 없었다. 마침내 주방에서 강 여사가 주문한 메인 요리가 완성되었다는 신호가 왔다. 최고급 한우 채끝 등심 스테이크. 접시 위에는 완벽한 마른 목골 그릴 자국이 선명했고 가니쉬는 한 폭의 그림처럼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민서는 쟁반을 들기 전 심호흡을 한번 했다. 부디 이 요리가 저 까다로운 손님의 입을 막아주기를. 그녀는 다시 한번 완벽한 전문가의 미소를 얼굴에 띄운 채 강 여사의 테이블로 향했다. 강 여사님 주문하신 채끝 등심 스테이크 나왔습니다. 민서는 최대한 부드러운 동작으로 접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고기가 익는 고소한 냄새가 퍼져나갔다. 하지만 강 여사는 요리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지금 몇 시지?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민서는 잠시 당황했지만 벽에 걸린 시계를 보고 대답했다. 저녁 8시 50분입니다, 손님. 그래, 8시 50분. 강 여사는 비꼬는 듯한 투로 그 말을 반복했다. 내가 주문한 지 거의 1시간이 다 되어 가는군. 이게 청담동 최고급 레스토랑의 서비스인 인가. 손님을 1시간 가까이 기다리게 하는 게.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다. 주변의 몇몇 테이블에서 대화 소리가 잦아들고 시선들이 이쪽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죄송합니다, 강 여사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주방이 많이 붐비는 관계로 민서는 훈련받은 대로 침착하게 응대하려 했다. 하지만 강 여사는 그녀의 말을 거칠게 끊었다. 핑계 대지 마. 어디서 감히 내 무능함을 주방 탓으로 돌려. 네가 일 처리를 제대로 못해서 늦어진 거겠지. 다른 테이블은 다 멀쩡하게 식사하고 있는데 왜 유독 내 음식만 이렇게 늦는 거냐고. 그것은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다른 테이블 역시 음식이 조금씩 늦어지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손님들은 토요일 저녁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있었다. 비난의 화살은 이제 레스토랑의 상황이 아닌 김민서라는 개인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민서는 입술을 깨물었다. 분하고 억울했지만 여기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프로답지 못한 행동이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대화를 끝내기 위해 허리를 깊이 숙였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손님의 식사를 방해해드린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부디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그녀의 진심 어린 사과는 그러나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고 말았다. 강 여사는 민서의 공손한 태도를 굴복의 표시로 받아들인 듯 더욱 의기양양해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사과만 하면 다인가.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날카로운 파열음이 레스토랑의 클래식 선율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짜! 강 여사의 손바닥이 민서의 왼쪽 뺨을 정확하게 후려쳤다. 시간이 순간 멈춘 것 같았다. 레스토랑의 모든 소음이 증발했다. 주변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작은 비명과 숨을 삼키는 소리만이 그 정적을 채웠다. 민서의 고개가 충격으로 세차게 돌아갔다. 왼쪽 뺨에서부터 불이 붙는 듯한 뜨거운 통증이 번져나갔다. 아픔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수치심이었다. 수십 명의 사람들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뺨을 맞았다는 끔찍한 모멸감. 그녀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버텼다. 강 여사는 가쁘게 숨을 몰아쉬며 서 있었다. 그녀는 마치 정당한 징벌이라도 내린 것처럼 당당했다. 그녀는 자신의 승리를 확인시키려는 듯 이제는 레스토랑의 모든 사람들에게 들으라는 듯이 목소리를 높였다. 어디서 하찮은 아르바이트생 따위가 손님을 가르치려 들어. 내가 누군지 알아. 그녀는 민서를 경멸적으로 쏘아보며 말을 이었다. 그 목소리에는 권력에 대한 확신이 가득했다. 우리 아들이 이 강남경찰서 서장이야. 서장 윤태하 총경이 내 아들이라고. 너 같은 건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당장 여기서 잘리게 하는 건 물론이고 이 바닥에 다시는 발도 못 붙이게 할 수 있어. 강남경찰서 서장. 그 단어가 망치처럼 민서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것은 이제 단순한 갑질 고객의 폭행이 아니었다. 공권력을 등에 업은 무자비하고 추악한 협박이었다. 강 여사의 선언이 끝난 후 강당에는 다시 한번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 침묵 속에서 사람들은 공포와 동정, 그리고 무력감이 뒤섞인 눈으로 서 있었다. 민서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타는 듯한 뺨을 감싸지도 못한 채 그저 멍하니 서 있었다. 이제는 참으려 해도 소용없이 굵은 눈물방울이 그녀의 뺨을 타고 조용히 흘러내렸다. 뺨에 선명하게 피어나는 붉은 손자국은 한 개인의 존엄성이 어떻게 무참히 짓밟혔는지를 보여주는 낙인과도 같았다. 레스토랑 평원의 평화는 그렇게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짝 하는 날카로운 소리는 이미 멎었지만 그 잔향은 보이지 않는 먼지처럼 대기 중에 떠다니며 레스토랑 전체를 짓눌렀다. 시간은 얼어붙었고 공간은 소리를 잃었다. 모든 시선은 뺨을 맞은 채 굳어버린 젊은 직원과 분노로 가쁜 숨을 몰아쉬는 중년 여성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홀 매니저인 박 실장이었다. 40대 중반의 그는 이 업계에서 잔뼈가 굵었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다. 그는 핏기가 가신 얼굴로 허둥지둥 달려왔다. 사모님 진정하시고 무슨 일이신지. 박 실장은 일단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 하지만 자신의 권력에 한껏 취한 강 여사에게 그의 말은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박 실장을 경멸적으로 쳐다보며 쏘아붙였다. 진정, 내가 왜 진정해야 하지? 당신 이 가게 책임자야. 아주 잘 됐군. 당장 저 애 싹싹 빌게 만들고 내 앞에서 해고시켜. 그리고 당신네 사장 나오라 그래. 내가 직접 단판을 지을 테니 요즘 세상에 어떻게 이따위로 직원을 가르치는지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따져야겠어. 강남경찰서 서장. 그 직함이 박 실장의 뇌리를 강타했다. 그는 이 도시에서 그 이름이 가진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런 인물과 척을 져서 좋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고통스러운 눈으로 민서를 흑입보았다. 미안함과 무력감이 그의 얼굴에 동시에 떠올랐다. 이성적으로는 직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현실의 무게는 그의 양심을 짓누르고 있었다. 그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달싹였다. 그 순간 민서가 움직였다.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혹은 변명하지 않았다. 그저 뻣뻣하게 굳었던 몸을 바로 하고 허리를 곧게 폈다. 그녀의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대신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슬픔과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강 여사와 무력한 박 실장을 차례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고함보다도 더 큰 소리로 그들의 비겁함과 잔인함을 고발하고 있었다. 민서는 박 실장을 향해 조용히 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하게 말했다. 실장님, 잠시 휴게실에 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해고당하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는 그녀가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저항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 치욕스러운 공간에 머무르고 싶지 않았다. 민서는 흐트러짐 없는 걸음으로 홀을 가로질러 직원 휴게실로 향했다. 그녀의 고든 등이 사라질 때까지 사람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길을 터주었다. 민서가 사라지자 강 여사는 자신이 완벽하게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듯 의자에 거만하게 다시 앉았다.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새로운 물잔을 요구하며 자신이 만들어낸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만끽했다. 레스토랑의 시간은 다시 흐르는 듯 했지만 그 공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랐다. 사람들은 다시 대화를 시작했지만 목소리는 낮아졌고 시선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창가에 앉아있던 젊은 연인은 겁에 질린 얼굴로 서로에게 속삭였다. 자기야, 우리 그냥 나갈까 무서워. 다른 쪽 테이블에 앉아있던 중년의 사업가들은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서로 눈짓을 교환했다. 그들 중 한 명이 강 여사를 알아본 듯 나지막이 말했다. 윤태하 총경 모친이시군. 엮여서 좋을 거 없어. 그냥 못 본 척하게. 그들은 곧바로 자신들의 사업 이야기에 열중하는 척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비겁한 것은 아니었다. 구석 테이블에 홀로 앉아있던 백발의 노신사가 있었다. 전직 법관처럼 보이는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상황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강 여사를 향해 노골적인 혐오감을 드러냈고 민서가 휴게실로 걸어갈 때 그녀의 등 뒤에 희미하지만 분명한 지지의 눈빛을 보냈다. 그 작은 몸짓은 이 부조리한 공간 속 유일한 희망의 불씨처럼 보였다. 결국 박 실장은 자신의 사무실로 도망치듯 들어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대부분의 직원들에게 사장은 베일에 쌓인 존재였다. 그저 품질과 품격을 중요시하는 돈 많은 사업가 정도로만 알려져 있었다. 박 실장 역시 사장의 진짜 신분이나 강 여사와의 관계는 전혀 알지 못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영업 중에 죄송합니다만 큰일이 났습니다. 박 실장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손님 한 분이 저희 직원 민서의 뺨을 때렸습니다. 네. 본인이 강남 경찰서장 사모님이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당장 사장님을 만나 뵙겠다고 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박 실장은 이마를 감싸 쥐었다.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한편 좁고 차가운 직원 휴게실에서 민서는 벽에 작은 거울 앞에 서 있었다. 거울 속에는 왼쪽 뺨에 선명한 붉은 손자국이 새겨진 낯선 자신의 얼굴이 있었다. 그녀는 법전에서 배웠던 정의와 인권이라는 단어들을 떠올렸다. 그 고고한 단어들이 오늘 밤처럼 공허하고 위선적으로 느껴진 적은 없었다. 홀에서는 강 여사가 여왕처럼 군림하고 있었고 박 실장은 입구 근처를 초조하게 서성였다. 레스토랑 전체는 보이지 않는 거미줄에 걸린 것처럼 무겁고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여 있었다. 모두가 이제 곧 도착할 사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끔찍한 상황을 해결해줄 구원자인지 아니면 그저 강 여사와 같은 부류의 또 다른 권력자일지 모르는 미지의 존재를. 레스토랑 평온의 운명은 이제 그의 손에 달려 있었다. 10분이라는 시간이 마치 1시간처럼 흘렀다. 레스토랑을 감싸고 있던 무거운 침묵은 이제 손님들의 초조한 인내심이 바닥나며 위험한 웅성거림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강 여사는 보란듯이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탁탁 두드리며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박 실장은 입구와 홀을 안절부절 못하며 오갈 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다. 바로 그때 레스토랑의 통유리창 너머로 한 대의 검은색 세단이 소리 없이 미끄러져 들어와 멈춰 섰다. 과시적이지는 않지만 그 자체로 중후한 위험을 풍기는 제네시스 G90이었다. 차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몸에 완벽하게 맞는 짙은 색의 정장을 입은 남자. 윤태하였다. 박 실장은 구세주라도 만난 듯 문으로 달려가 허리를 굽혔다. 사장님 오셨습니까? 윤태하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을 뿐 그의 시선은 이미 레스토랑 전체를 빠르고 정확하게 훑고 있었다. 얼어붙은 공기 속삭이는 손님들, 그리고 그 모든 소란의 중심에서 여왕처럼 앉아있는 자신의 어머니. 그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히 굳어졌다. 그가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남아있던 소음마저 완전히 사라졌다. 이제 모든 시선은 그에게로 향했다. 그는 더 이상 폭풍의 주변인이 아니었다. 그가 바로 폭풍의 눈이었다. 그는 침착했지만 망설임 없는 걸음으로 홀 중앙을 향해 걸어왔다. 그를 발견한 강 여사의 얼굴에 마침내 의기양양한 미소가 떠올랐다. 길고 긴 기다림 끝에 자신의 확실한 지원군이자 이 모든 상황을 단번에 정리해줄 절대 권력이 도착한 것이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과장된 몸짓으로 아들을 불렀다. 태하야, 이리 오너라. 네가 드디어 왔구나. 다혜하. 그 다정한 부름이, 그 사적인 호칭이 대강당의 폭탄처럼 터져 나왔다. 박 실장은 떡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다른 직원들은 경악과 불신이 뒤섞인 눈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사장이 강남경찰서 서장의 모친인 저 손님의 아들이었다니. 이것은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일부 손님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한 줄기 희미한 기대감마저 산산이 부서져 내렸다. 아들이 어떻게 어머니의 편을 들지 않을 수 있겠는가. 모든 것이 끝났다고 모두가 생각했다. 강 여사는 이제 완전히 승리자의 위치에 섰다. 그녀는 민서가 서 있던 빈 공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응석바디처럼 투덜거리는 목소리로 아들에게 고자질했다. 네가 와서 정말 다행이다. 저기, 저 버릇없는 계집애가 이 어미를 무시하고 음식도 제때 가져오지 않지 뭐냐. 네가 이 레스토랑 사장으로서 그리고 내 아들로서 저 아이의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좀 고쳐줘라. 여기가 어떤 곳인데 감히 손님을 이따위로 대접한단 말이냐. 모두가 숨을 죽이고 윤태아의 다음 행동을 지켜보았다. 그는 어머니의 테이블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모두의 예상대로 그는 어머니를 위로하고 대신 사과하며 이 모든 소동의 책임을 직원에게 돌릴 터였다. 그는 어머니의 바로 몇 걸음 앞에서 멈춰 섰다. 사람들의 심장이 함께 멎는 듯했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를 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원망과 기대로 가득 찬 어머니의 얼굴을 스쳐 지나 굳어있는 박 실장에게로 향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강력한 권위가 실려 있었다. 그 목소리는 레스토랑의 모든 사람들의 고막을 선명하게 파고들었다. 박 실장님, 그 직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그의 첫 마디였다. 박 실장은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말을 더듬었다. 휴게실에 있습니다, 사장님. 그때 윤태아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행동을 했다. 그는 자신을 향해 뻗어있는 어머니의 손과 기대감으로 가득 찬 그녀의 얼굴을 완전히 무시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에게서 등을 돌려 박 실장에게로 향했다. 안내해 주시죠. 그 한마디가 이 길고 긴 침묵의 끝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강 여사는 허공에 뻗은 손을 거두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의 얼굴은 의기양양함 대신 완전한 충격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뒤덮였다. 아들이 자신을 외면했다. 아들이 저 하찮은 아르바이트생을 먼저 찾았다. 윤태하는 자신의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 분명히 보여주었다. 그는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 사건의 심판을 위해 온 것이었다. 그가 휴게실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 레스토랑의 공기는 새로운 종류의 긴장감으로 채워졌다. 이제 사람들은 그가 과연 무엇을 할 것인지 숨막히는 호기심과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기 시작했다. 정희는 아직 죽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윤태아가 휴게실로 향하는 동안 강 여사는 아들의 이름을 몇 번이고 고래고래 외쳤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당혹감, 그리고 배신당했다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절규가 섞여 있었다. 하지만 윤태아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등은 마치 강철로 만든 벽처럼 어머니의 모든 분노를 차단하고 있었다. 휴게실 문이 열렸다. 좁은 공간 안에서 김민서는 낯선 남자의 등장에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저 남자가 이 레스토랑의 주인이자 자신을 폭행한 여자의 아들이었다. 그녀는 최악의 상황, 즉 해고 통보와 어쩌면 그 이상의 위협을 각오하며 입술을 굳게 깨물었다. 윤태아는 박 실장에게 눈짓으로 나가보라는 신호를 보냈다. 문이 닫히고 좁은 휴게실에는 두 사람만이 남았다. 그는 민서를 다그치거나 심문하지 않았다. 그의 태도는 오히려 한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려는 형사처럼 지극히 사무적이고 냉정했다. 김민서 씨, 맞습니까? 민서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지 않았다. 대신 그의 시선은 민서의 붉게 부어오른 뺨에 잠시 머물렀다. 그 순간 그의 차가운 표정 너머로 아주 희미한 인간적인 고통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괜찮습니까? 그 한마디가, 그 진심 어린 걱정이 담긴 질문이 민서가 애써 쌓아 올린 방어벽을 무너뜨렸다. 참고 참았던 눈물이 다시 한번 툭 터진 듯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기 위해 손으로 입을 막았다. 윤태아는 재촉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민서가 감정을 추스를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 주었다. 잠시 후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박 실장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듣고 싶군요. 있었던 일을 전부 빠짐없이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비난이 아닌 진실을 듣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민서는 그의 진정성을 느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조금도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강 여사가 레스토랑에 들어온 순간부터 자신의 뺨을 때리고 아들의 권력을 들먹이며 협박한 순간까지의 모든 일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윤태아는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다 떴다. 그리고는 민서를 향해 말했다. 나와 함께 잠시 나가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명령이 아닌 정중한 요청이었다. 민서는 이유를 몰랐지만 그의 눈을 보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윤태아가 민서와 함께 휴게실에서 나왔을 때 홀의 모든 시선이 다시 그들에게로 향했다. 그는 자신의 직원을 숨기는 대신 당당히 그녀와 함께 서는 것을 선택했다. 그것은 그가 내릴 판결의 서막을 알리는 의도된 공개적인 선언이었다. 그들은 레스토랑 중앙 강 여사가 솥을 퍼렇게 지켜보고 있는 테이블 근처에 섰다. 윤태아는 먼저 그곳에 있는 모든 손님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당 전체를 장악할 만큼의 힘이 있었다. 손님 여러분, 오늘 저희 레스토랑 평원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이곳의 대표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하고 즐거워야 할 저녁 식사를 방해하게 된 점 머리 숙여 깊이 사죄합니다. 그는 형식적인 사과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다음으로 자신의 옆에 서 있는 민서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어머니와 수십 명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리고 그는 허리를 숙였다. 완벽한 90도의 인사였다. 대한민국에서 그의 지위에 있는 남자가 젊은 아르바이트생에게 보일 수 있는 최대의 경의였다. 그리고 김민서 씨, 저희 직원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점, 그리고 당신이 한 인간으로서 감당해야 했던 모욕과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사과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강당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다. 마침내 윤태아는 허리를 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를 마주 보았다. 모자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스파크가 튀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실망이 아니었다. 오직 공과 사를 가르는 냉엄한 원칙만이 존재했다. 어머니, 저는 오늘 이곳에 강남경찰서장 윤태아로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레스토랑의 주인으로, 그리고 저기 저 직원의 고용주로서 서 있습니다. 그는 말을 이었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강 여사의 가슴에 박혔다. 어머니께서 방금 하신 행동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폭력입니다. 어머니는 제게 항상 정직하고 힘없는 사람을 괴롭히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어머니의 모습은 어머니께서 제게 가르치셨던 모든 것과 정반대였습니다. 어머니는 스스로의 가르침을 배반하셨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가장 어렵고 가장 잔인한 마지막 선고를 내리기 위해서였다. 어머니는 더 이상 저희 레스토랑의 손님이 아니십니다.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나가주십시오. 판결은 내려졌다. 그것은 절대적이고 최종적이었다. 강 여사는 아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수치심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무언가 소리를 지르거나 저주를 퍼부으려고 입을 열었지만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낯선 타인이 아닌 자신이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의 손에 완벽하게 패배했다. 그녀는 거칠게 자신의 핸드백을 움켜쥐고는 의자를 넘어뜨리며 레스토랑을 뛰쳐나갔다. 그녀가 사라진 뒤에도 한동안 충격적인 침묵이 흘렀다. 윤태아는 고통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조금도 흔들림 없이 똑바로 서 있었다. 민서는 그를 바라보았다. 이제 그녀의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은 다른 종류의 눈물이었다. 안도감과 무너졌던 세상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그때였다. 구석 테이블에 앉아있던 백발의 노신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그리고 진중하게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그러자 다른 테이블에서 또 다른 테이블에서 박수 소리가 이어졌다. 그 박수는 한 편의 드라마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오늘날 좀처럼 보기 힘든 진실하고 용기 있는 정의의 실현을 목격한 사람들의 진심, 어린 경의의 표현이었다. 그날 밤 레스토랑 평온의 영업은 일찍 종료되었다. 손님들이 모두 떠난 홀은 텅 비어 있었지만 공기 중에는 여전히 그날 저녁에 강렬했던 감정의 파편들이 떠다니는 듯했다. 직원들은 묵묵히 뒷정리를 했다. 그들의 대화는 나지막했고 사장인 윤태아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박 실장은 더 이상 그를 어려운 고용주로 보지 않았다. 그는 진정한 리더를 본 것이었다. 윤태아는 개인 기사를 불러 충격에서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김민서를 집까지 안전하게 바래다 주도록 지시했다. 그는 그녀에게 유급 휴가를 제안했고 원한다면 어떠한 법적 의료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그저 고개만 숙여 감사하다고 말하는 민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다. 그것은 고용주와 직원 사이의 관계를 넘어선 한 인간으로서 보내는 진심 어린 위로였다. 모든 정리가 끝난 후 윤태아는 자신의 차에 올랐다. 하지만 그는 집으로 향하지 않았다. 그의 차는 서울의 야경을 가로질러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로 향했다.
그의 어머니 강 여사가 혼자 사는 곳이었다. 아파트 내부는 그녀의 취향대로 화려하고 값비싼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호화로운 가구와 장식들은 텅 비고 차갑게만 느껴졌다. 그는 불이 꺼진 어두운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어머니의 작은 실루엣을 발견했다. 낮에 그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작고 초라해 보였다. 그녀는 더 이상 소리치지 않았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한 공개적인 망신은 그녀의 오만한 자존심을 완전히 부서뜨린 후였다. 윤태아가 그녀의 맞은편에 조용히 앉자 그녀가 상처 입은 짐승 같은 목소리로 먼저 입을 열었다. 어떻게 네가 이 어미한테 그럴 수가 있니?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보다는 깊은 슬픔으로 떨리고 있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네 어미 얼굴에 그렇게 똥칠을 할 수가 있어. 윤태아는 어머니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단단함이 있었다. 바로 어머니께서 저를 그렇게 키우셨기 때문입니다. 그 대답에 강 여사는 고개를 들었다. 윤태아는 말을 이었다. 어머니는 평생을 바쳐 제게 가르치셨습니다. 억울한 일 당하고 살지 마라. 불의를 보면 참지 마라. 언제나 허리 꼿꼿이 펴고 당당하게 살아라. 제가 오늘 그 레스토랑에서 어머니의 편을 들었다면 저는 강남 경찰서장으로서의 제 자신을 부정하는 것을 넘어 어머니의 아들로서의 제 자신마저 부정하는 셈이 됩니다. 어머니께서 피땀 흘려가며 제게 가르치신 그 모든 소중한 가치들을 제 손으로 직접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의 목소리가 잠시 잠겼다. 어머니께서 그토록 자랑스러워 하시던 아들은 적어도 그런 파렴치한 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은 그녀의 심장을 관통했다. 아들의 행동은 배신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아들에게 심어준 가르침을 아들이 자신의 온몸으로 지켜낸 가장 고통스러운 형태의 효도였다. 강 여사는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부와 명예, 그리고 아들의 권력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잊고 있었다. 아들이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꼿꼿한 원칙과 정의감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녀는 자신의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 아들의 가장 큰 무기이자 자랑인 그 원칙을 스스로 꺾으려고 했던 것이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 화려한 아파트 값비싼 가구들, 아들의 성공이 가져다준 이 모든 것들이 갑자기 부끄럽고 추하게 느껴졌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분노나 자기 연민의 눈물이 아니었다. 뼈아픈 후회와 참회의 눈물이었다. 내가 틀렸다. 내가 내 귀한 아들을 망칠 뻔했구나.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흐느꼈다. 윤태아는 조용히 다가가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모자 사이의 깊은 상처는 그렇게 고통스러운 진실 위에서 비로소 천천히 아물기 시작했다. 몇 주가 흘렀다. 김민서는 강 여사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이미 가장 의미 있는 방식으로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생각했다. 윤태아는 그녀의 결정을 존중하며 그녀의 법학 공부를 지원하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작은 장학재단을 통해 장학금을 제안했다. 그녀의 용기와 품성을 높이 산 것이다. 민서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어느 주말 오후 윤태아는 다시 어머니의 집을 찾았다. 그날 밤과는 달리 집 안에는 따뜻한 불이 켜져 있었고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풍겨왔다. 강 여사는 더 이상 화려한 강 여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평범한 옷차림으로 아들을 위해 소박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마치 그들이 가난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던 아주 오래전 그 시절처럼 그녀는 식탁에 마주 앉은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맹목적인 자부심이나 소유욕이 없었다. 대신 한 명의 올곧은 인간에 대한 깊고 조용한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자신이 키워낸 바로 그 남자를 향한. 윤태아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진심으로 그리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레스토랑의 이름이었던 평온은 바로 이곳에 있었다. 값비싼 음식이나 화려한 장식이 아닌 상처와 진실을 거쳐 마침내 되찾은 사랑과 존중의 공간 안에 그들의 진짜 평화는 그렇게 고통스러운 가르침 끝에 비로소 찾아왔다.